예, 오늘 주제가 글로벌 위기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라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제목 자체로 보면은 좀 벙벙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외교 그러면은 뭐 대미, 뭐 대일, 대중 이런 생각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과거에 보면 원명 교체기에 당시 이제 고려가 어떤 입장을 취했냐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왕조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청 교체기에도 또 우리나라가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자호란까지 겪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청나라가 이제 거의 쇠퇴하면서 제국 이른바 서세동점 시대가 열리면서 또 우리 결국은 조선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결국 나라를 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외교 그러면 아주 작은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 외교 안보에서 가장 큰 틀은 과연 미국 패권이 얼마나 갈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미국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이제 또 그런 의미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김정섭 박사가 한번 발제를 했었을 때 원래 오늘 토론자로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해외 일정이 있어서 안 됐는데 당시에 이제 현재 시기를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기의 시대다. 여기 두 개 다 썼긴 했지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낡은 질서는 이제 해체가 되어 가는데 아직 새로운 질서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적 징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위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적 징후 중에 한 형태로 나타나는 화생 결과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위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여러 가지 병적 징후로서 전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안보 체제와 경제 체제 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여기는 전문가들이시가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면 현재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구테스인데 저도 사실은 찾아봐서 아는 건데 딴 뜻이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유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누군지 바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 누구지? 그러면 이제 특히 정치학자들한테는 좀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원래 알아야 되는데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유엔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히 유엔 가운데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엔 안보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중국, 러시아인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조지아 침공, 아프가니스탄 침공, 또 크림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은 다 상임이사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이제 2022년도에 대만 무력 침공을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이것도 이제 집단 안보와 집단 방위를 이제 국제 정치에서 구분하는데 집단 방위라고 해서 이제 동맹 위주의 체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미국 주도의 나토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뭐 쿼드라든지 오커스, 한미일, 미일필,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등등해서 대립적인 집단 기구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패권을 가리키는 이른바 군사력과 신용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 분야에서는 1940년에 만든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1년도에 일단은 이제 근본위 체제가 해체되면서 붕괴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로 하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도 작년 6월 9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정 종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또 대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신용 부분 그 바로 달러 체제인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최근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달러가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안화는 아직 4.7%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엔화는 4%.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달러의 어떤 패권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국이 쇠퇴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부상해서 상대적인 미국의 지위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의 약자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추가로 이란, 사우디,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연방, 아르헨티나 등등이 가세했습니다. 우리가 G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브릭스를 포함해서 이제 E7이라는 말을 쓰는데 멕시코, 인도네시아, 트리키를 넣어서 E7인데 이 E7 국가들이 드디어 재작년부터 전체적인 GDP 비중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G7보다는 E7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가 그러면 이제 키신저 박사를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이 브레진스키인데 브레진스키는 특히 이제 지정학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가장 위험한 동맹이 바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겹치는 것, 힘을 합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이 밑에 보시면은 안보벨트 훈련이어서 연합해상훈련을 금년 3월까지 2년 경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수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또 시진핑이 또 이란 지도자,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화해를 중재하는 이런 역할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 거기에는 이제 이란이 배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평화조약 체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게 되면은 이란이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도, 유럽, 중동, 유럽 경제 회랑 IMEC라는 게 이제 IMEC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에 대항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하마스를 동원해서 이제 무력 침공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런 브레진스키가 이 중국, 러시아, 이란을 얘기했냐면 역사적으로 이란의 전신은 잘 아시겠지만 서유럽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공포의 대상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제 이란이죠. 그 다음에 몽골 침략인데 우리는 몽골이지만 유럽 사람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차이나거든요. 차이나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 이후에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하면 미국한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40%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벌 패권 국가 그러면 청나라, 대영 제국, 미국 그러는데 사실은 대영 제국만 해도 전 세계 GDP의 20% 초반대밖에 안 되는데 청나라 최전성기 1820년경에는 전 세계 GDP의 33에서 4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1950년, 53년 사이에 48에서 50%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역대 이제 패권 국가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40% 룰에 해당되는 글로벌 패권 국가는 최전성기 때의 청나라와 또 미국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조차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40% 룰이 있는데 미국이 이 패권 도전국이 미국 GDP의 40%에 근접했을 때 반드시 그걸 견제해 나간다고 하는 이제 경험 법칙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소련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고요. 결과적으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습니다. 일본이 이제 바이게몬이라든지 또는 아메리본이라든지 이상한 용어를 내면서 일본은 이제 단독 패권을 주장한 적은 없고 공동 패권을 주장을 했는데 역시 이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그 경제력을 이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얼마 전에 20년, 30년, 40년, 5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트럼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바이든이 이제 경쟁 관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한 얘기는 중국이 엄청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이제 설리번 자체가 이제 내 생에 중국이 멸망하는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또 이제 관세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영국의 경제사학자 퍼거슨이 얘기한 퍼거슨 법칙입니다. 바로 이 오래된 얘기가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국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순간 그 강대국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은 16세기의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든지 18세기 부르봉 왕조, 그 다음에 20세기 오스만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 이미 국가 부채가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국방비를. 그런데 바로 그걸 이제 그 한계점이 이제 퍼거슨 한계라고 하는데 바로 미국이 작년부터 국가 부채가 아니라 국가 부채의 이자액이 국방비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는 8,700억 달러가 국가 부채의 이자액인데 그 국방비는 8,500억 달러. 올해는 이제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명목 GDP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가 뭐 미치광이 갖고 뭐 우리가 미치광이 전략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끝나고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를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멍청하고 미친놈 같지만 사실은 거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썼는데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이민 정책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정책은 2036년인가 되면은 이제 현재 미국 인구 가운데에서 백인 인구보다 비백인 인구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이민 정책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거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첨단 기술을 향상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두 번째는 리쇼어링, 온쇼어링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내 사회복지나 의료보험, 교육, 국방 예산, 대외 원조를 대폭 축소시켜서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외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또 외국에 대해서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방위 분담을 통해서 재정 분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이자액을 줄이고 또 거꾸로 중국 패권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군사력은 동맹국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가 정책이다. 메이드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끌고 나가기 위한 신용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자가 무너지고 페트로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바로 금년 7월 달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한 2조 달러 정도까지의 어떤 이제 국가 부채 감소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워낙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재 여기 보면 이제 38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이제 어디 칼럼에서 썼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워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워 인플레이션 합쳐서 워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인플레를 발생시켜서 탕감하는 거죠. 미국의 국가 부채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승만 정부 때 농지 개혁을 해가지고 유상분배, 유상분배해서 다 이게 어음 같은 걸 다 나눠줬는데 전쟁 나면서 예를 들면은 10억을 받았는데 이게 100분의 1 인플레가 나면 얼마 되는 10억이 1억이 얼마 되나요? 1000만 원이 되는데 1000분의 1이면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억짜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슈쩍거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공한 게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최고 맞나요? 114%인가까지 올라갔던 인플레가 25%까지 잡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미국이. 근데 실패한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는 너무 또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금태한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그래서 전쟁이 꼭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제 시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원래 이제 국방부라고 하는 미국 이름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의 공식 명칭은 전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지금 이제 군대를 포견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한 도박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이제 요번에 나와 있는, 여기 11월로 돼 있지만 요번 12월 5일 날 발표됐는데, 아시아 분야에서는 이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고했고 동맹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인태들의 핵심은 대만 분쟁 억제다라고 해서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역의 균형 전략입니다.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다 맡기고 한 놈만 패자. 그 한 놈이 중국이죠. 심지어 러시아, 이란, 북한도 다 떼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쉽진 않지만 러시아의 오랜 꿈이 과거의 어떤 그 러시아 제국을 이제 부활하는 거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이른바 영향권, 세력권을 이제 만들어주어서 떼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력도 나토 국가들의 압력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도 우크라이나가 향후 나토에 가입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지역들, 이른바 시토라고 그러죠. 그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이제 두겠다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아이켄베리가 얘기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바이든의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개입을 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동맹을 중시하는 거죠. 반면에 한 놈만 패는 그 트럼프의 전략은 동맹보다는 오히려 지금 역점 두는 게 러시아나 이란, 북한을 중으로 떼어내려고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쉽게는 안 되지만 어쨌든 기본 큰 그림이 그런 것이고, 그런 전략이 나온 것이 리버스 닉슨 전략. 과거에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정상에서 러시아를 고립시켰던 전략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러시아, 이란, 북한과 접촉을 해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역 닉슨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거래 중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메리칸 드림, 중국 책을 보면 이제 미국몽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중국몽은 아마 차이니즈 드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꿈은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에서 실현하지 못한 꿈을 미국에 와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중국몽 그게 아니라 중국이 하고 싶은 거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다분히 패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2021년 창당 100주년에서 이른바 전면 소강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걸로 평가하고 있고, 2049년까지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필스버그라고 미국의 이제 그 허드슨 연구소에 있는 그 중국 전문가가 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1949년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 49년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고 79년도에는 소련이 붕괴한 거죠. 그 다음에 89년 소련이 붕괴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권의 위기가 이제 초래했고 1989년에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2049년 중국이 마침내 세계 제일이 된다. 뭐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 책을 쓰는 바람에 필스버그가 이제 미국 중국에 이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이 모든 1대1로라든지 중국 제조 2025, 고품질 발전
이런 전략들이 다 최종 목표가 40군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패권 전략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옆에 붙어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제1도련선까지 목을 죄어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중국해 구단선이라고 해서 이 대시라인이라고 해서 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제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너무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제1도련선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됐다고 일본에 평가한 바가 있고 제2도련선에 있는 괌입니다. 이 괌에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가 있고 여기에 앤더슨 공군기지에 각종 미국의 핵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둥펑 26을 개발하면서 괌이 타겟이 됐습니다. 그러자 2020년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 자산들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터면 두들겨 맞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상시 배치에서 수시 배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이제 위험한 정책이 뭐냐면 여기에 그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미국의 주요 전력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중국이 만약에 대만이나 한반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칠 수 있는 부분이 평택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브런슨 그 한미연합사령관도 그렇고 전력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 돌았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전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도를 되돌려가지고 이제 한반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평택 기지에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중국한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평택 기지를 강화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전면으로 이제 맞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의 가장 우리와 이해관계가 부딪 충돌되는 부분이 예외주의 중국식의 해양법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간선 이론이 아닌 형평 이론을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그려본 건데 예를 들면 여기 2호도가 있으면은 중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중간선으로 하면 훨씬 우리 쪽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뭐냐면 형평이론이라고 중국은 넓은 해안선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한국은 제주도나 또 마라도의 인구가 작은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중국 거라는 거죠. 마라도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한국에 가까워도 형평에 맞는다라고 하는 게 주장인데 이게 이제 해양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형평 이론이 사실은 국제해양법의 다수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4년 해양법이 85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중간선 이론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배타적 경제의 이의제세에 대한 권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는데 중국은 뭐냐면 상선은 인정하지만 군함과 관공선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예를 들면 그 정부 조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 저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 영토가 돼버리면은 이제 대만 기점으로 또 배타적 경제수역 저만큼 태평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해석이고 너희만의 해석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충돌 지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진스키의 이제 그 주장이 있는데 브레진스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책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이게 미국의 글로벌 지위가 하락하는 데 비례해서 이 지정학적 위험에 처할 나라들 8나라를 꼽았습니다. 요건 이제 요 순서 책에 나온 순서도 했는데 뭐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 순서는 뭐 이 위험의 순서는 아니고 그냥 나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8나라들 가운데서 보면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나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당했거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양자택일이라 벨라루스는 아예 2000년도에 그냥 러시아에 무릎 꿇고 우리 살려달라고 들어갔고요. 심지어 핵무기까지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통해서 자력갱생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 나라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여러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브레진스키가 얘기한 가운데 시골에서 가장 위험한 첫 나라는 바로 대만과 한국입니다.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 브레진스키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 지배를 인정하고 중국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과 손잡고 역사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일본과 손잡고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파키스탄은 중국, 이스라엘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동맹관계 또는 준동맹관계를 맺으면서 핵을 가지면서도 또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생존을 모색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한일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자주 국방의 기반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만과 한반도의 안보적 연계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일본은 해양 세력은 아니죠. 일본 해양 세력은 아니고 어정쩡한 뭐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붙으면서 사실은 한반도하고 대만 이어지는 이 선이 바로 이제 이른바 이제 안보의 어떤 충돌 지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74년 5월 때 일본이 대만 정벌에 나섭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는 청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해서 미국이나 프랑스하고 통상명령을 맺어서 안전을 도모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 다음에 운양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해양 측량을 빌미로 해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 거문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됐는데, 또 하나의 예가 이제 1950년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대만이 중한민국 대사가 와 있었는데, 대만이 이제 계속 장개석 군대가 밀리는 상태에서 나라를 잃었죠. 본토에서 쫓겨났는데, 실제로 이제 장개석 군대를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모택동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딱 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샤오일인 중화민국, 지금으로 하면 대만 대사가 아이고 이제 대만 살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뭐냐면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1953년 12월서부터 그 54년 초까지 거의 40만 발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써서 대만을 공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문도에서 이제 막아내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딱 멈추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이제 뭘 합니까? 그다음부터 죽어라고 이제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만과 한반도가 굉장히 안보에 연계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시나리오니까요. 핵에서 북한을 사주해서 먼저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주한미군과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이제 주일미군을 한반도에서 붙잡아 놓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뭐 왜 그렇게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막 소설 쓰냐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워게임 이제 그 검토한 중에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미국 전략이 통합 억제 전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호주, 엔저스 조약, 뭐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일 안보 조약, 뭐 대만하고는 나중에 중단됐으면 대만 뭐 쭉 맺고, 개별적이지만 미국 동맹국 간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제 미국, 일본이 주도가 돼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니셔티브를 미국보다는 일본이 먼저 예민하게 중국 부상을 염두에 둬가지고
2007년도에 먼저 이제 그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는 걸 먼저 제기했고, 이것이 이제 아베 1기 때 나온 건데, 아베 2기 때 들어와서 인태 전략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인태 전략을 하면서 처음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나라를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영국을 손잡고 호주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주는 엔저스 조약. 그 다음에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미일 간에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미국, 일본, 필리핀 간에 또 다른 안보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른바 안보체들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이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관계에서 격자형 전략 구조라는 이제 용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통합 억제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을 만들어진 것이 한미 핵협의 그룹이고 한미일 군사협력. 그래서 과거에 이제 H9는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배제시켰는데 1950년에 지금 2024년 신 H9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 포함을 시킨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된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격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연합해상훈련이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신 엣지라는 말을 이제 붙여서 지금 이제 정례적으로 한미일 간의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 재활성화. 유엔사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엔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사와 재활성화는 이미 2018년에 끝났고 2019년부터는 이제 적정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30명 정도 되는 이제 참모부가 지금 한 120명 정도로 규모가 늘어났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2주 전에 들은 얘기는 현재 브런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한미 사령관이 근무처가 하루 정도만 한미연합사에 가 있고 대부분이 유엔 사령부에 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된 관심이 이제 유엔사를 어떻게 재편 확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다국적 연합 전투사령부가 바로 나토거든요. 근데 유엔사는 뭐냐면 다국적 연합 그냥 사령부입니다. 이 전투사령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전투 기능만 넣으면은 이제 제2의 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이나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유엔사 참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사의 일본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세밀한 문제긴 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지금 G7 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가 있습니까?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빠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독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번째로 독일이 이제 그 G7 국가에 들어왔고, 일본을 넣으려고 계속 미국은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엔군 자격으로 해가지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계속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는 이제 유엔사를 일본으로 옮기는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원래 유엔사는 서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일본에 있었던 거죠. 일본 도쿄에서 창설된 겁니다. 1950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신은 이제 메가다의 극동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능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은 유엔사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옮겨 다시 원래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우파 정부들은 이제 계속 자민당 정부는 일본으로 오라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뭐 가는 거는 관계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주한미 사령관은 퍼스트하죠. 그다음에 주일미 사령관은 쓰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주일미 사령관은 뭐냐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공군 사령관이 주일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 사령관은 그게 아니고 미 합참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인태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공도 협력을 당연히 하지만 그 이유는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는 독립전구입니다. 독립전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육군 사령부는
미 본토에 있습니다. 3스타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엔 사령부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주한미 사령관이 4스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병력도 28,500명밖에 안 되고 주일미군은 45,00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8군 사령관이면 3스타고 2군 2사단장이면 2스타이기 때문에 직책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진보 정부가 됐든 보수 정부가 됐든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쳐놨다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한미 상호방위정이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실제로 합참에서 군인들끼리 하는 게 워게임이라고 한다면, 국제법 하는 사람, 국제정치학자들이랑 해서 하는 게 이제 폴밀 게임인데, 제가 폴밀 게임 때 갔었습니다. 합참. 그때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나 군용기들이 우리 카디지에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디지는 국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중국이 양해를 안 얻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규정을 받지 않고 미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하는 영토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CIA 팩트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미국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뺏으러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한미상호방위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작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작전을 이제 중지시켜는 못 들어가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동맹이기 때문에 뭐 동맹국끼리 그런 이제 무력 충돌을 막는 게 또 미국의 목적이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배경들은 이제 자주국방을 강조하려고 제가 이제 쭉 이제 깔아놓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쟁 위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015년 8월달에 북한발 전쟁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8월에는 미국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폭격기가 원산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위협 비행을 했었죠. 오히려 그 당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 반응을 안 보여가지고 의외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드론을 이제 평양에 날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9.19 군사합의도 다 이제 사실상 와해된 상태인데 이 국방부에서 나온 국방배수를 보면은 실제로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 발생한 군사 도발 횟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 딱 하나가 있는, 각각 하나씩 있죠. 하나씩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하나는 이제 우리 합참에서 우발적인 그 실수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발표했던 거고 폭탄이 하나 날라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안포를 이제 열어놓아서 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드론인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어쨌든 북한이 거의 지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외적으로 보통은 이제 남북 간의 합의를 북한이 파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9.19 군사 합의는 사실상 우리가 먼저 파기를 했습니다. 핑계는 물론 북한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인식은 국제관계보다가 신냉전과 다극화라고 하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극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 다 인정을 하지만 신냉전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신냉전 용어를 막 썼다가 미국에서 아직은 신냉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전략경쟁 이런 용어로 바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제 신냉전의 뭐 초기 단계 내용상으로는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지 이국가 관계입니다. 적대지 이국가 관계에 대해서는 이 남조선 것들과는 이제 상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그 칼럼을 쓴 게 북한의 이 국경선화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인가 그 국정원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냐면 내년 상반기쯤에 9차 당대회를 열 거로 보는데 이미 소집을 했습니다. 시기가 확정이 안 됐을 뿐인데 이 국경선을 완성해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충지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국방부의 합참 교전 수칙에 따르면 일단 비무장지대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격하게 돼 있습니다. 경고방송, 경고사격, 그다음에 조준사격, 반응하면 원점 타격,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지휘부 사격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973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쪽에서 이제 표식물 훼손된 걸 조정하러 갔다가 북한군이 총결과해가지고 2명이 중상이 있고 5명이 고립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강력히 대응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29명이 죽고 거의 뭐 굉장히 위기에 빠졌는데 오히려 북한이 이제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반격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그걸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 북한이 이제 NLL이라든지 또 현재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무시하고 국경선을 결국은 이제 MDL 군사 분계선까지 북한군이 내려오게 되면은 상시적인 이제 교전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과 두 국가 관계로는 이제 모순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동해안에서 이제 북한 자국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하고 2명이 우리 쪽에 그것도 뭐 남쪽인지 모르고 왔다가 이제 우리 해군을 만나니까 항복해가지고 기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려보내는 바람에 이제 법적인 논란이 돼가지고 당시에 정우영 실장이나 그 다음에 서훈 국가안보 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고발당하고 재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죄 취지의 판결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시점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원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오면은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고 원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관할권이 아직 몇 분이치기 때문에 유예한 것이고 일단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 순간부터 우리 국민으로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위법이다. 다만 아직까지 그 개념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2년간 이제 판결을 유예하고 재발이 없으면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한다. 이래서 이제 결국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헌법적인 규정이 있다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과 뭐 잘 지내는 건 좋은데 북한이 과거에는 이제 핵무기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점점 용어가 바뀝니다.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개 썼다가 남용하지 않겠다. 특히 2029년 핵무력 정치법에 따르면 이 5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5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핵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읽어보면은 언제라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판단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한국전쟁의 경험이 한국전쟁을 해보니까 그때는 한반도만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키나와 뭐 괌에서 막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유엔군이 막 들어오니까 이를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핵을 개발한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거부적 억제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뭐 전시증원군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들어오는 괌까지 이제 공격 목표를 넓혔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북한이 뭐 미국 본토까지 때릴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이제 이런 전쟁의 목적에 맞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최근 들어와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개발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 김군옥함이라고 해서 잠수함도 있고 최근에는 공공기 전투기 또 과시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 최근의 군사 전략 개념이 CNI라고 해서 재래식과 핵을 통합하는 군사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핵을 최종적으로 쓰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계속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CNI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외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좀 배경 얘기한 겁니다. 현재 미국 예외주의, 중국 예외주의 지멋대로 한다는 거죠. 지네는 예외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흔히 최근에 이제 동맹파와 자주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강대국의 입장이 노골적인 친미파와 암묵적 친중파지 자주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부 세력들은.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제 평화주의자와 자주국방 또는 자주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평화주의자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하에서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내세운 것이 평화주의자고 우리한테 좀 안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우금치 전투 때 보면은 일본군 200명, 우리 조선 관군 1,500명인데 2만 명이 했는데 500명 빼고 19,500명이 몰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식군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신식군대가 소총 가지고 대결했는데 일본군이 그냥 그 기관총을 쏴가지고 70여 명이 즉사해버리는 바람에 그 신식군대가 그냥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조총이 못 당했고, 그 다음에 그 남한산성에 피신했지만 당시 그 불랑포라 그러네? 토사격해가지고 남한산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남북한이 평화 군축을 해가지고 핵무기 다 없애고, 공룡무기 다 없앤다. 그러면 아마도 주변 국가들이 역시 코리안들은 평화민족이야. 그러고 박수 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작살내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이제 쓰는 용어는, 이게 또 왜냐면 이게 평화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주변국과, 균형 있는, 평화 군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죠. 어차피 주변국가들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외교적인 역할 측면에서는 중추국가, 이 피보탈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느 추가 기울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쓰는데, 요게 이제 그 국제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쓰는 바람에 이 용어가 좀 오염됐습니다, 사실은. GPS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국제정치학에서 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 뺏겨 썼고, 중견국가라는 것도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기주도 외교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용어인데,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는 거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을 보면은 뭐 그전에도 한번 제가 국회에서 할 때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전 목표가 빠졌고요. 평화협정도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권은 이제 조금 유보적이었다가 실제로 지금 이제 임기하기로 돼 있고요. 공식 이름은 글로벌 책임 강국입니다.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한 거를 우리말로 하셨기 때문에 영어를 다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글로벌 리스폰서블 파워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책임 강국이란 말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은 대북 정책의 뭐 틀은 아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국정인 백서에도 나오는데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또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 관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사실은 한계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갔을 때 중국적인 학자들은 왜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속도가 늦냐. 그러니까 제가 중국 학자들 그 얘기했는데, 니들은 자꾸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친중이라 생각해, 걔네들이. 그래서 확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또 실망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라. 뭐 제가 뭐 다 얘기한 건 아닌데,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했는데, 지금 가끔은 이제 갸우뚱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랑 다른 게 없네? 뭐,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트럼프 역영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회복, 핵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 핵 개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승락 실장이 다시 또 이거 세부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가셨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쭉 뭐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브론슨 한미연합사령관이 공개한 그 한반도 지도를 바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됐다가 콜비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한미군 그대로 두고 오히려 아까 그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 인정해주고 한국 방위를 전자권도 주고, 그래서 한국 방위는 한국이 맞고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의 어떤 균형제 역할을 이제 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이른바 동맹 현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일본이나 한국 이런 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한 찾아본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막 생산이 많이 되나 봐요. 요 북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 석유 수송로를 만들어서 LNG, 한국이나 일본과 돈을 대라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배로 이제 운반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적대적 제휴라는 말은 이제 빅터 차 지금 CSI에서 가끔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친구의 박사학위 논문이 적대적 제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 제목이. 그래서 이거 적대적 제휴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심정적으로 적대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제휴하는, 그러니까 내키지 않은 제휴 뭐 이런 개념이고 필요하니까 제휴하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전략적 제휴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국힘당 쪽하고 민주당과 많이 대립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이제 계승하고 뭐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 정부라고 표현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한미일 틀 속에서 한미일, 그러니까 그냥 한일 협력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의 자체 협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틀 속에서의 한일 협력이라는 좀 제한된 부분을 얘기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일본의 입장이 크게 안 변했거든요. 사실 요 최근에 다카이치가 이게 독도 연구 발언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일본 정부가 급유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특수 비행팀이 이제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뭐더라? 두바이 에어쇼에 타는 우리 공군 특수 비행팀들이 독도 상공에서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뭐라나 상공을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로 사실은 이제 중간 결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쪽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무관 불러가지고 항의하는 정도로 끝나면 되지. 그거를 저런 식으로 만약에 급유 중단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정말 그런 놈들이 아니지. 뭐 이렇게 이제 정신 들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남은 문제가 제7광구 문제인데 올해 6월달에 이제 폐기 여부를 좌우하는 건데 일본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2028년까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유사의 존립 위기 사태 발언 부분은 이제 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형평 이론과의 관계를 이제 지도로 나타내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 부분인데 실제로 되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거의 이제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여기 20-30명이 거주할 수 정도로 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러 관계는 아직까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른바 바이백 조항에 의해서 올해까지 만약에 그 현대가 진출하지 못하면은 뭐 $100가 놓고 이제 온 거를 이제 버리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연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가는 시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기업의 재진출 문제, 그 다음에 북극 항로 협력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어디 칼럼에 썼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중국과 북한 간에도 그 동맹 조약을 맺고 있지만 사실상 한중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 북중 동맹 조약은 사실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아쉬우니까 북한군이 파병되고 또 공병대가 가 있지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평화 공존 체제와 관련돼서 이 동서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그 정동영 장관 의원실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론을 해서 저한테 이제 어쨌든 뭐 뜻을 알지 않냐 그래서 좀 옹호해 주길 바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검토해봐도 두 국가 관계론은 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통일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완곡하게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또 지난주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여기 또 경제훈련실에서.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역시 거기에도 별 뭐 신통한 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게 이재명 정부는 평화체제라는 용어 대신에 평화구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라는 그 관계라고 한다면은 평화공존체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동서유럽 간의 유럽 협력안보체제와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굳이 해결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미해결의 해결 원칙. 그러니까 동서독이 했던 방식인데, 동독은 두 민족 두 국가라고 주장하고, 서독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다만 국내법적으로는 동독은 외국이 아니고 동독 주민은 같은 독일이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체로도 독일은 하나다. 뭐 이런 식의 원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동독의 공세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미해결을 전제로 한 해결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이제 세종연구소에서도 했고,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정밀하게 다 추적을 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하고 비교해가지고 북한 화산 11형이 10kg으로 보고 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이제 25kg, 20kg인데 그걸 표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무 5가 이게 이제 지속탄, 클러스터탄을 아마 약 4,000개 정도가 자탄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화학탄이 아니라 그냥 재래식 탄을 해도 그 축구장 720개 정도의 면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전멸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봤더니 북한의 이제 현무 5 하나에 대해서 화산 31의 하나에 대해서 현무 5 4개 정도만 비슷한 그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딴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찾아낸 개념이 폭발력과 살상력을 구분하는, 폭발력으로 보면은 1000분의 9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현무 5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 뭐라고 하냐면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핵에는 핵으로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인데, 다만 이제 클러스터 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나라에서 불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걸 불법화하지 않아요. 이 조약에 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화학탄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국방 얘기는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질문 나오면 이제 원자력 추진 자문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면 여기 보면은 김종대 의원도 제가 너무나 잘하는 후배여서 제가 반박을 안 하고 있는데 의상할까봐 강대국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아니 우리는 강대국 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주장이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수심 여기 나온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심이 60m에서 한 8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륙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쪽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깊은 쪽이. 그래서 중국 애들이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에 이제 북해함대가 있고요. 닝보 상해 위쪽에 이제 닝보에 이제 그 동해함대, 저쪽 잔장에 이제 남해함대가 있는데, 여기 북해함대 있는 잠수함들이 가려면은 여기는 낮아가지고 위에서 찍으면 다 보여요. 40m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로 가야 되면, 깊은 데로 가려면 우리 쪽 3분의 2 바다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 우리 감시체제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해 불법 구조를 내세워서 우리 보러 이제 지금 우리가 가고초 해양기지하고 이호도 해양기지가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중국이 계속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걸 통해서 중국 잠수함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하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법은 아니라고 서해 구조물만 협상하게 되면 그럼 너희 이것도 없애라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없애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세세하게는 굉장히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